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현대판 에거사 크리스로 불리는 영국의 작가 루스 웨어의 우먼인 캐빈 10입니다. 우먼인 캐빈 10은 뉴욕 타임즈 19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36개국에서 출간된 글로벌 스테디셀러인데요. 뉴욕 포스트로부터 여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소설로 선정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행 전문 기자인 로라 블랙록은 초호화 크루즈인 오로라호의 첫 항해를 취재하기 위해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기 며칠 전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무도 들어올 수도 그리고 나갈 수도 없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목격자의 심리가 잘 결합된 이 소설은 고전적 밀실 추리의 정교함과 현대 심리 스릴러의 섬세함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채워지는 사건들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진실, 책을 덮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우먼인 캐빈 10.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우먼인 캐빈 10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첫 번째 징조. 자다 깨어나 보니 어두운 방 속에서 고양이가 내 얼굴을 앞발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다. 델릴라가 내 방에 들어와 있다니 녀석은 밤에 주방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간밤에 깜빡하고 주방 문을 닫지 않은 모양이다. 술독에 빠져 집에 들어온 벌인가. 저리 가. 내 짜증 섞인 말에도 불구하고 델릴라는 야옹거리며 머리를 들이밀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으려 했지만 녀석은 자꾸 자기 머리를 내 귀에 문질렀다. 결국 나는 돌아 누우며 녀석을 침대 밖으로 매몰차게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불만스러운 소리를 내며 델릴라가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난 머리 위로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델릴라가 발톱을 세워 문 아래쪽을 박박 긁자 문이 문틀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불 너머로 똑똑히 들렸다.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인데 벼랑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몸을 일으켜 세워 앉자 델릴라는 좋다고 가르릉거리며 침대로 뛰어 올라왔다. 녀석을 붙잡아 꽉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귀를 기울였다. 주방 문은 깜빡하고 닫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대충 닫아서 다시 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집의 구조는 희한해서 침실 문만큼은 안에서 밖으로 열린다. 델릴라가 방에 들어와 제 힘으로 문을 닫았을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문을 닫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뜻이다. 품에서 숨을 거칠게 쉬는 델릴라의 온기를 느끼며 가만히 바깥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르게 생각하니 걱정할 것이 없었다. 델릴라는 내가 오기 전부터 침대 밑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침실 문은 내가 방에 들어오며 무심결에 닫았을 수도 있다. 솔직히 지하철역부터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퇴근 무렵 시작된 두통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자 머리 뒤쪽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진짜 주중에는 술을 끊든가 해야지. 술을 아무리 마셔도 거뜬하던 20대와는 달리 이젠 숙취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품에 안겨있던 델릴라가 불편한 듯 버둥대며 내 팔을 핥혔다. 잠시 녀석을 놨다가 가운을 걸친 후 주방으로 내보내기 위해 다시 안아들었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을 더듬어도 소용없었다. 경찰과 당시 상황을 20번은 넘게 되짚었다. 경찰은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 손목 부근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절대 아니다. 남자는 후드를 뒤집어 쓴 채 스카프로 코와 입을 가렸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단 하나의 예외는 손이었는데 손에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 장갑을 보는 순간 겁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다. 장갑은 이런 의미였다. 내가 뭘 좀 노리고 왔어. 준비는 철저히 해뒀지. 돈만 뺏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걸. 우린 한참을 서로 마주봤다. 그의 번쩍이는 눈이 내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휴대전화는 어디에 있지? 어제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맨정신이었다면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주다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큰 문제는 장갑이었다. 저 장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갑은 그가 전문적인 강도라고 말하고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범죄자라고. 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제대로 여미지 못한 가운의 앞섭이 벌어졌지만 난 제자리에 서서 몸을 떨 뿐이었다. 델릴라를 붙잡을 힘도 없었다. 꼼지락거리며 내 품에서 벗어난 델릴라가 주방으로 튀어나갔다. 제발 해치진 마. 전화긴 대체 어딨지? 남자의 손에 내 핸드백이 있는 게 보였다. 새로 산 버버리 핸드백이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였다. 남자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스카프 뒤에서 웃고 있는 듯 했다. 머리끝과 손끝을 거쳐 뱃속까지 피가 쏠렸다. 이젠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다. 그가 한 발짝 다가왔다. 안 돼. 명령처럼 들리기를 바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애원에 가까웠다. 한심하게도 겁에 질린 목소리는 가늘게 갈라지다 못해 떨리기까지 했다. 말을 끝낼 새도 없이 그가 내 얼굴을 향해 침실 문을 확 밀쳤고 문은 내 뺨을 강타했다. 얼얼한 뺨을 잡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놀라고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자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 느껴졌다. 튀어나온 문 장식에 뺨이 긁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대로 침실로 달려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의 불길한 목소리가 자꾸만 속삭였다. 놈은 아직 밖에 있어. 다시 들어오면 어떡해. 널 잡으러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통로에서 무엇인가 쓰러진 소리가 들렸다. 벌떡 일어나야 할 텐데 두려움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돌아오지 마. 돌아오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숨을 참다가 떨리는 손을 의식적으로 길게 내뱉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으로 손을 뻗었다. 또다시 복도에서 요란하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유리 깨지는 소리였다. 다급하게 문고리를 쥐고 낡아서 틈이 벌어진 마룻바닥에 맨발을 단단히 디뎠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힘을 주어 버틸 생각이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가운으로 입을 막고 문을 잡은 채 쪼그리고 앉았다. 강도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느님, 델릴라가 무사히 정원으로 달아나게 해주세요.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난 여전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기만 했다. 정말로 갔는지 날 해치러 돌아오지 않을지는 아직 모를 일이었다. 손이 굳어 감각이 다 사라졌지만 문고리를 놓을 순 없었다. 하얀 라텍스 장갑을 낀 그 커다란 손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움직일 기운도 없어 밤새도록 그대로 있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때 밖에서 델렐라가 울면서 문을 발톱으로 긁어댄 소리가 들렸다. 델렐라. 갈라진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꼭 남의 말을 듣는 기분이었다. 델렐라, 무사했구나. 문 너머 델릴라의 익숙한 가르릉 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정신이 들었다. 문고리를 놓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손가락에 난 쥐를 풀었다. 일어나서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문고리를 돌렸다. 문고리는 돌아갔다. 아니다. 손잡이만 겉돌 뿐 걸쇠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놈이 반대편 문고리를 없앤 것이다.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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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갇혀버렸다. 침실에서 탈출하기까지는 꼬박 2시간이 걸렸다. 집에 유선 전화가 없어 도움을 청할 길이 없었고 아울러 창문 전체에 보안용 창살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문의 걸쇠를 내리치느라 아끼던 손톱줄을 부러뜨렸지만 간신히 문을 열고 방에서 빠져나왔다. 이 집은 침실 앞에서도 집 안이 웬만큼 다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놈이 정말로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했다. 난 주방, 침실, 그리고 욕실의 방문을 전부 열어봤고 청소기를 보관하는 통로 쪽 벽장도 들여다보며 그놈이 없는지 확인했다. 지끈거리는 머리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이웃집 현관 계단을 올랐다. 문을 두드린 후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어둠이 내려앉은 뒤편의 거리를 바라봤다. 새벽 4시쯤 된 것 같았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린 후에야 존슨 부인을 깨울 수 있었다. 구시렁거리며 계단을 쿵쿵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곧 조심스럽게 열린 현관문 뒤에서 얼떨떨하면서도 불안한 얼굴이 나타났다. 얼굴과 손에 피를 묻히고
가운 차림으로 몸을 떠는 나를 보자 존슨 부인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문에 안전고리를 풀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쌀쌀한 가을 날씨 탓인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잇기가 힘들었다. 경련을 일으키듯 온몸이 떨렸고 윗니와 아랫니가 딱딱 부딪혔다. 치아가 다 부서지는 상상이 들 정도여서 소름이 끼쳤다. 피가 나네. 존슨 부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어쩜 좋아. 빨리 들어와요. 그녀를 따라 복층 주택의 거실로 들어갔다. 비좁은 거실은 어둡고 찜통 같았지만 내 상황에선 안식처나 다름없었다. 앉아요, 앉아. 존슨 부인이 붉은색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불편한 다리로 무릎을 꿇고 가스난로를 만지작거렸다. 가스 소리와 함께 불이 붙었고 거실 공기가 한층 더 후끈해졌다. 부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따뜻한 차라도 만들어줄게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존슨 부인. 존슨 부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충격을 받았을 땐 달콤한 차를 따끈하게 마셔야 해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안고 가만히 앉았다. 작은 주방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더니 존슨 부인이 쟁반에 머그잔 2개를 얹고 돌아왔다. 잔을 받아들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잔의 열기가 손의 상처를 자극하자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차는 어지나 단지 입안에 번지는 피맛도 느낄 수 없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부인은 자신의 찻잔에 손을 대지 않고 걱정스레 이마살을 찌푸리며 날 지켜보기만 했다. 혹시... 주저하는 목소리였다. 혹시 무슨 일을 당하진 않았죠?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고개를 저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일은 없었어요. 강도가 제 얼굴 쪽으로 문을 닫아서 뺨을 긁힌 것뿐이에요. 손은 방에서 나오려고 걸쇠를 내리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손톱 줄과 가위로 문과 문틀 사이를 연신 내리치던 내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남자친구인 주다는 도구를 제 용도대로 쓰라고 입버릇처럼 날 놀리고는 했다. 칼끝으로 나사를 풀지 말고 모종삽으로 자전거 바퀴를 떼지 말라고. 지난주만 해도 접착 테이프와 강력 접착제로 샤워기를 고쳐보겠다고 오후 내내 씨름하는 나를 보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주다만 생각하면 울고 싶었고 지금 울면 눈물이 멈추지 않을 테니까. 저런 딱하기도 하지. 그녀의 말에 난 마른 침을 삼켰다. 존슨 부인, 차는 감사하지만 실은 전화기를 써도 되나 여쭤보려고 왔어요. 도둑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거든요. 써도 되고 말고 우선 차부터 다 마셔요. 전화긴 저기 있어요. 존슨 부인이 레이스 테이블보가 깔린 탁자를 가리켰다. 빈티지 가게도 아닌데 저런 다이얼 전화기가 있는 곳은 온 런던을 다 통틀어 이 집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부인의 말대로 차를 다 마시고 수화기를 들었다. 굴을 누를까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강도는 떠났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는가. 지금은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
999번 대신 일반 신고를 받는 101번에 전화를 걸고 연결되기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보험을 왜 안 들었을까? 문의 보조 잠금 장치를 왜 진작 달지 않았지? 정말 끔찍한 밤이었다. 몇 시간 후 긴급 출장을 나온 수리공이 현관문에 허술한 자물쇠를 떼고 견고한 이중 자물쇠로 교체하는 동안에도 후회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리공은 집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우리 집 뒷문이 얼마나 허술한지 일장연설을 했다. 저 문짝은 그냥 섬유판이에요. 발로 한 번만 뻥 차면 부서질걸요. 내가 보여줘요? 아니에요. 난 얼른 말리고 나섰다. 괜찮습니다. 고칠게요. 문 수리는 안 하시죠? 난 안 하지만 친구 녀석이 해요. 가기 전에 그 친구 번호를 줄게요. 그 전까지는 바깥 양반한테 합판 18mm짜리 좋은 놈으로 구해서 저 나무판에 붙여달라고 해요. 어젯밤 일을 또 당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짧은 말로는 내 심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아는 경찰 말론 강도 사건은 4번 중 1번꼴로 다시 터진다고 하더군요. 같은 놈이 더 훔치려고 들어온대요. 조언 감사해요. 내가 힘없이 대답했다. 지금 상황에서 참 적절한 충고네. 18mm입니다. 남편분 보시도록 적어둘까요? 아니, 됐어요. 그리고 전 결혼 안 했어요. 내가 여자라고 2자릿수도 기억 못할까? 아, 역시 그랬군요. 그래요. 자기가 제대로 짚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이 문틀도 썩 훌륭하진 않아요. 런던 바 하나 달아서 보강하세요. 자물쇠를 최고급으로 달면 뭐합니까? 문틀을 차서 뜯으면 전이랑 똑같죠. 내 배 내에 적당한 크기의 런던 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물건인진 아시나요? 알아요. 잠금 장치를 고정하는 금속판 맞죠? 내가 힘없이 말했다. 수리공은 내 지갑을 최대한 털어가려고 마음먹은 듯했다.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쓸 기운도 없었다. 이렇게 합시다. 그가 뒷주머니에 끈을 넣으며 일어났다. 내가 런던 바를 달고 뒷문에 합판을 공짜로 붙여줄게요. 알맞은 크기가 벤에 있을 거예요. 기운 내요. 이제 놈이 이쪽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수리공을 보낸 후에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집안을 서성였다. 고양이 출입문으로 수컷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 오줌을 쌌을 때 델릴라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델릴라는 그 고양이가 떠난 후 몇 시간이나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구에 몸을 문지르고 구석에 오줌을 싸며 자기 영역을 다시 표시했다. 고양이처럼 침대에 오줌을 싸는 짓까지는 안 하겠지만 나도 영역을 침범당한 느낌이 들었다. 더럽혀진 내 공간을 되찾아야 했다. 머릿속의 작은 목소린 이렇게 빈정거렸다. 더럽혀졌다고 작작해라. 호들갑 떨기는. 하지만 정말로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작은 보금자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부정을 탔고 위험에 노출되었다. 경찰에게 설명하는 일도 내게는 시련이었다. 네, 침입자를 봤어요. 아니요, 인상착의는 설명 못하겠어요.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냐고요? 현금,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약, 마스카라, 교통카드 등등. 평소에 쓰는 물건들 전부 다요. 신고 전화를 받은 접수원의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휴대전화 기종은요? 비싼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구형 아이폰이요.
정확한 모델명은 기억 안 나지만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확한 제조 번호와 시리얼 번호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약이라고 하셨죠?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약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난 그 질문을 받자마자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내가 무슨 약을 먹든 이번 일과 무슨 상관이죠? 상관없습니다. 암 거래되는 약도 있어서 여쭤봤어요. 접수원은 인내심이 강했다. 그래서 더 짜증이 났다. 그는 자기를 할 뿐이니 내가 화를 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잘못을 한 쪽은 강도인데 왜 내가 치조당하는 기분을 느껴야 하지? 찻잔을 들고 거실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고요한 집에 울려 퍼지는 노크 소리에 발이 꼬이고 말았다. 난 똑바로 선 것도 쪼그려 앉은 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자세로 문가에 얼어붙었다. 악몽 같은 장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후드를 쓴 얼굴과 라텍스 장갑을 낀 손. 두 번째 노크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발밑을 보니 찻잔이 타일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 차가워진 차가 발을 흠뻑 적셨다. 문을 두드린 소리가 또 들린다. 잠깐만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고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가요. 그러니까 제발 문 좀 그만 두드려요.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못 들으신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고인 차와 박살난 찻잔을 보고 말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또 강도가 들었나요? 조사가 끝나자 어느덧 낮이 되었다. 경찰을 보낸 후 난 노트북을 열었다. 노트북은 나와 함께 침실에 갇힌 덕분에 도둑의 마수에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전자기기였다. 백업하지 않은 작업 파일과 각종 비밀번호도 전부 여기에 저장되어 있었다. 은행 관련이라는 아주 친절한 이름의 파일까지. 보안카드 번호를 죄다 써놓진 않았지만 거의 모든 개인 정보가 이 노트북에 들어있었다. 도둑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났다. 여느 때처럼 수신함으로 쏟아지는 이메일 속에서 오늘 올 계획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그제야 퍼뜩 떠올랐다. 여태 벨로시티에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메일을 보낼까 하다가 그만두고 비상금 통해서 20파운드 지폐를 꺼내 지하철역에 허름한 휴대전화 가게로 향했다. 어느 정도 흥정을 해야 했지만 싸구려 선불 휴대전화와 심카드를 15파운드에 살 수 있었다. 그 후 지하철역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앉아 보조 편집기자 젠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도 살을 붙여서 실제보다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줬다. 손톱줄로 어떻게 자물쇠를 갉았는지 길게 묘사했을 뿐 장갑 낀 범인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공포에 사로잡혀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는 말도 생생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겁이 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웬일이니? 잡음이 뒤섞였지만 수화기 반대편에서 경악하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지금은 괜찮은 거야? 그럭저럭. 그런데 오늘 출근은 못할 것 같아. 집을 치워야 해서. 사실 그렇게 어지럽진 않았다. 놈은 강도치고는
아주 깔끔하게 일을 했다. 로, 정말 고생했겠다. 그럼 이번 노던 라이츠 취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무슨 말인지 잠깐 어리둥절하다가 기억해냈다. 맞다. 나는 오로라 보리알리스오. 노르웨이 피오르 해안을 한 바퀴 도는 초호화 부티크 크루즈선에 오르기로 되어 있었다. 아직도 얼떨떨하지만 난 오로라호의 첫 항해에 참여하는 소수의 기자단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는 굉장한 특권이었다. 여행 잡지 기자라곤 해도 평소 내 업무는 보도 자료 내용을 자르고 붙여 넣는 일, 상사인 로안이 호화 여행지에서 기사를 써서 보내면 그에 맞는 사진을 찾는 일 따위였다. 이번 여행도 원래는 로안이 담당이었지만 그녀는 이 일을 맡은 직후 자신이 임신 체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입덧이 정말 심하단다. 그래서 크루즈라는 커다란 선물은 내게로 오게 되었다.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다. 로안의 결정은 그녀가 날 신뢰한다는 의미와 다름없었다. 경력이 더 많은 기자에게 부탁할 수 있었는데도 로안은 나를 선택했다. 잘 해낸다면 로안의 출산 휴가 동안 그녀를 대체할 사람을 뽑을 때 크게 유리할 것이다. 어쩌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오랜 약속을 이번에야말로 지키지 않을까. 여행은 이번 주말부터였다. 정확히는 일요일, 이틀 후면 출발해야 한다. 싫은데 손 뗄 생각 전혀 없어. 난 괜찮아.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대답이 나왔다. 정말이야? 여권은 어쩌고? 방에 있어서 안 뺏겼어.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확실해? 제니 걱정하는 투로 재차 확인했다. 쉽게 볼 일이 아니야. 너도 너지만 우리 잡지 입장에서도 큰일이라고. 자신 없으면 로안도 굳이 네가 자신이 있어. 난 제네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천금 같은 기회인데 절대 포기 못하지.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다. 정말이야. 꼭 하고 싶어, 젠. 그래. 젠은 어쩐지 내키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속력으로 달려가야겠지? 아침에 보도자료가 도착했어. 기차표와 같이 보내줄게. 로안이 적어둔 메모도 어딘가 있을 거야. 로안은 오로라호의 주인이 우리 광고주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배를 정말로 잘 포장하는 기사를 써야 해. 그리고 크루즈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겠지? 그중 누군가에 관한 기사도 쓸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거야. 그럼 카페 계산대에서 펜을 들고 냅킨에 받아 적었다. 출발은 언제랬지? 킹스 크로스역에서 10시 30분 기차를 타. 내가 보도자료에 다 정리해둘게. 알았어. 고마워, 젠. 고맙긴. 몸 조심해로. 잘 다녀와. 젠이 조금 아쉽다는 듯 말했다. 내가 포기하면 직접 나설 생각이었던 것일까.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하늘은 아직 환했다. 발바닥이 아프고 뺨이 얼얼했다. 얼른 집에 돌아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싶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반지하 현관문은 그늘에 가려져 있어 어두웠다. 아무래도 보안등을 달아야겠다. 보안등이 있으면 가방 안에서 열쇠를 찾기 쉬울 텐데. 하지만 강도가 강제로 뜯어낸 자물쇠 주위로 튀어나온 나무 파편은 불빛 없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보였다.
그 소리를 어떻게 못 들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아. 술에 떡이 됐었잖아. 머릿속의 목소리가 심술궂게 속삭였다. 새로 단 이중 잠금 장치가 묵직하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안에서 자물쇠를 다시 잠그고 신발을 벗어 던졌다. 하품을 참으며 욕실로 힘없이 걸어 들어가 욕조에 물을 받고 변기에 걸터 앉아 스타킹을 벗었다. 이어서 셔츠 단추를 풀다가 동작을 멈추었다. 평소에 나는 욕실 문을 닫지 않는다. 반지하라. 벽이 습기에 약한 탓도 있고 어차피 집에는 나와 델라뿐이기 때문이다. 꽉 막힌 공간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면 집이 더 좁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은 현관문을 잠갔고 런던 바를 새로 달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런 다음 욕실 문까지 잠그고 나서야 옷을 마저 벗을 수 있었다. 피곤했다. 이렇게 피곤할 수가. 욕조에서 골아떨어지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스르르 물에 빠져 퉁퉁 부른 익사체로 주다에게 발견돼. 정신 차려. 과민 반응 좀 하지 말자. 욕조 길이는 150cm도 되지 않는다. 머리를 헹구려고 몸을 구부리기도 힘든 공간에서 빠져 죽기는 무슨. 뜨거운 목욕물이 닿자 다친 뺨이 화끈거렸다. 눈을 감고 다른 곳에 있는 상상을 했다. 싸늘하고 폐소 공포증을 유발하는 좁은 욕실이 아닌 곳. 지저분하고 범죄로 얼룩진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곳. 시원한 북유럽의 해변을 걷는 모습을 그려봤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잠깐, 북유럽이 아니라 발트해 쪽인가? 나도 참 심각하다. 여행 기자가 이렇게 지리에 깜깜하다니. 그러다 원치 않는 생각들이 자꾸만 끼어든다. 강도 사건은 4번 중 1번꼴로 다시 터진다던 열쇠 수리공의 말. 바닥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웅크린 내 모습. 하얀 라테스 장갑을 낀 커다란 손. 장갑 너머로 비치는 검은 털. 그만해. 눈을 떴지만 현실로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축축한 욕실 벽이 다가와 날 가두고. 또 시작이군. 내면의 목소리가 약을 올렸다. 너도 느끼지? 닥치라고. 다시 눈을 질끈 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떨치려 숫자를 천천히 세기 시작했다. 1, 2, 3. 숨을 들이마신다. 4, 5, 6. 숨을 내쉰다. 잡념은 달아났지만 더는 목욕할 기분이 아니었다. 좁고 숨막히는 이 공간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욕조에서 일어나 수건 한 장을 몸에 두르고 다른 한 장으로 머리카락을 감싼 채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얌전히 놓여있는 노트북을 열고 구글에 들어가 강도가 돌아올 확률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 하나를 클릭해 훑어보던 중 두 문장에 시선이 꽂혔다. 강도가 돌아오는 확률은 지난 12개월 사이 전국 강도 사건의 약 25에서 50%가 재발했고
피해자의 25에서 35%가 다시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강도 사건이 재발하는 시기는 28에서 51%가 한 달 이내였고 11에서 25%는 일주일 이내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관주의 수리공 아저씨가 날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이지. 범죄가 재발할 확률은 최대 50%인데 한 번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은 35%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 어쨌든 그 수치 안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현관문, 뒷문, 창문이 잘 잠겼는지도 확인하고 현관문은 한두 번 더 점검했다. 선불 휴대전화를 침대 옆 충전기에 꽂은 후 캐모마일 차를 끓였다. 차와 노트북, 여행 보도자료, 초콜릿 비스킷 한 통을 들고 침실로 돌아왔을 때는 아직 오후 8시였다.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갑자기 피로가 밀려들었다. 요리할 힘도 배달 음식을 주문할 힘도 없었다. 이불을 덮고 북유럽 크루즈에 대한 보도 자료를 읽으며 잠에 빠져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난 비스킷을 다 먹어치우고 오로라호에 관해 시시콜콜 설명하는 자료를 계속 읽었다. 10개뿐인 호화 선실을 이용하려면 예약이 필수. 항해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은 최대 20명. 세계 인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엄선한 직원들. 배의 흙순이, 용족 톤순이 하는 설명을 읽어도 졸리지 않았다. 피곤해 죽겠는데 신경이 바짝 곤두서서 잠들 수가 없었다. 이불을 목까지 덮고 누웠다. 강도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회사 일과 여행을 위해 일요일까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다. 은행에 가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고 짐을 싸고 사전 조사도 해야 한다. 떠나기 전에 주다를 볼 수 있을까? 잃어버린 내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을 텐데. 보도 자료를 내려놓고 이메일 창을 켰다. 안녕 이라고만 쓰고 손톱 가장자리를 물어뜯었다. 뭐라고 할까? 강도를 당한 일을 말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고 괜히 자책만 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말하자면 길어. 돌아오면 다 설명할게. 연락할 일 있으면 문자 말고 메일로 보내줘. 일요일 몇 시에 와? 난 북유럽 출장권으로 일요일 아침 일찍 항구로 출발할 예정이야. 그 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 되면 다음 주에 만나. 사랑하는 로. 잘 시간인 밤 12시 45분에 메일을 보냈다고 주다가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송 버튼을 클릭했다. 노트북 전원을 끄고 책을 펼쳤다. 책을 읽으면 잠이 오는 법이지. 그런데 웬걸. 새벽 3시 35분.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걸어가 술병을 집어들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독한 진토닉을 만들었다. 약처럼 단숨에 들이켜자 쓰디쓴 맛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한 잔 더 따라서 이번엔 천천히 홀짝였다. 가만히 서 있으니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찌릿찌릿 퍼졌다. 근육의 긴장이 풀어지고 바짝 곤두섰던 신경도 안정되었다. 남은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잔에 따라
침실로 돌아왔다. 불안해서 뻣뻣해진 몸을 침대에 눕히고 빛을 내뿜는 시계를 바라보며 술기운이 돌기를 기다렸다.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신다. 넷, 다섯. 기억은 없지만 잠이 들었나 보다. 머리가 아파서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4시 43분에서 44분으로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눈을 딱 한 번 깜빡인 것 같은데 델릴라의 털복숭이 얼굴이 보였다. 녀석이 까슬까슬한 수염을 내 코에 비비며 아침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신음이 나왔다. 자기 전보다 두통이 더 심해졌다. 다친 뺨 때문인지 숙취 때문인지 모르겠다. 반쯤 마시다만 진토닉 잔이 시계 옆에 놓여 있었다. 냄새를 킁킁 맡았다가 숨이 막힐 뻔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독한 술을 만든 거지? 시계가 아침 6시 4분을 가리키고 있다. 1시간 반도 못 잤다는 뜻이다. 하지만 완전히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잠을 청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침대에서 나와 커튼을 젖히고 흐린 새벽 하늘을 내다봤다. 반지하 창문으로 가느다란 햇살이 들어왔다. 날이 춥고 우중충했다. 슬리퍼에 발을 꿰고 몸을 떨며 난방기로 향했다. 자동 타이머를 설정해 뒀지만 당장 난방을 틀어야 했다. 토요일이라 출근은 하지 않았지만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는 일로 하루를 거의 다 잡아먹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태국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돌아오던 날이 떠올랐다. 야간 비행을 2번 연속으로 탔기에 몸 상태가 최악이었다. 잠잘 기회를 놓쳐 뜬 눈으로 대서양을 건너야 했고 수면 부족으로 머리가 멍하고 살이 분별이 되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집으로 돌아와 블랙홀에 빠지듯 침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내리 22시간을 잤다. 온몸이 뻐근하고 어지러운 상태로 잠에서 깼을 때는 주다가 일요일 날짜의 신문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처럼 자고 싶었지만 오늘은 침대에서 마냥 쉴 수 없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남이 쓴 글을 자르고 붙이는 따분한 일을 하며 밑바닥 기자로 10년을 버틴 끝에 찾아온 기회였다. 이번에 내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로안처럼 사람들과 어울려 인맥을 쌓고 상류층 인사들에게 우리 잡지 벨로시티의 이름을 각인시켜야 했다. 오로라 보리알리스호를 소유한 불모경은 두말할 것 없는 상류층 인사이다. 그의 회사가 세운 광고비 예산 1%만으로도 벨로시티는 몇 달을 놀고 먹을 수 있다. 첫 항해에 초대를 받았을 여행 분야와 사진 분야 거물들에게도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우리 잡지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물론 처음부터 불모경에게 투자를 강요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무례하고 자기 이속만 차리는 행동은 안 될 말이지. 하지만 연락처를 얻고 내 전화를 받아준다는 다짐만 받아내도 그토록 바란 승진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저녁으로 냉동 피자를 데워서 기계처럼 포크를 움직이며 먹다 보니
어느새 배가 불렀다. 읽다만 보도 자료를 집어들었지만 그 안에 글과 그림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저 둥둥 떠다녔다. 이 단어 저 단어가 마구 뒤섞였다. 부티크, 화려한, 럭셔리, 수공예, 장인의 솜씨. 하품을 하며 책자를 내려놓고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었다. 다행이다. 잘 수 있겠구나. 현관의 잠금 장치와 걸쇠를 몇 번씩 확인하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죽을 만큼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 오히려 다행이라고. 어젯밤 일이 반복되진 않을 테니까. 적어도 오늘 밤은 강도가 다시 들어온다 해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잠들어 있을 것 같다. 10시 47분.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었다. 11시 23분. 바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앞으로 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잠도 못 자고. 잠을 자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지금까지 몇 시간 잤더라. 암산할 기운도 없어 손가락을 꼽으며 내가 얼마나 잤는지 계산했다. 지난 4일 동안 4시간도 못 잤다. 잠은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다. 난 자야 한다. 그래야 했다. 지금 잠을 자지 않으면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눈물이 나온다. 왜 우는지 나도 모르겠다. 답답해서, 내가 싫어서, 강도에게 화가 나서,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잠을 잡을 수가 없었다. 신기루가 보여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속도를 높일수록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물속에서 팔딱거리는 물고기와도 같았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물고기는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마련이었다. 어떡하지? 자야 하는데. 델렐라가 화들짝 놀라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생각일 뿐이었는데 혹시 소리내어 말한 건가? 나도 모르겠다. 정말 미쳐가는군. 퍼뜩 얼굴 하나가 떠오른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물기 어린 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두개골이 다 흔들렸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피곤함에 찌든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신발을 신고 잠옷 위에 코트를 걸쳤다. 그런 다음 가방을 집어들었다. 잠에 들지 못한다면 걸어야 했다.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다. 잠이 오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직접 쫓아가 잡아내고 말겠다. 자정이라도 거리에 사람이 아예 없진 않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에 출근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노란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 어두운 그림자가 깔렸다. 신문지는 차가운 바람에 날리며 내 다리를 스쳤고 하수구에선 나뭇잎과 쓰레기가 한데 섞여 회오리 쳤다. 평소라면 두려웠을 게 분명하다. 32살의 여자가 오밤중에 잠옷바람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집보다는 바깥이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다. 적어도 거리엔 비명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딱히 계획은 없었다. 다리가 풀릴 때까지 정처 없이
거리를 돌아다녔다. 하이버리와 이즐링턴역 부근에 이르러서야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알았다. 몸이 흠뻑 젖은 것으로 보아 한참 전부터 내린 모양이다. 질척한 신발을 신고 가만히 서서 피로와 알코올에 찌든 머리를 굴렸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내 생각과 상관없이 다리가 멋대로 움직였다. 어느 건물 앞에 도착하고 나서야 내 다리가 어디를 향해 움직인 것인지를 깨달았다. 아파트 입구에서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초인종 옆에 명패를 바라봤다. 루이스라고 주다가 작고 깔끔한 손글씨로 자신의 성을 적어놨다. 주다는 집이 없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다음 날 돌아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 코트 주머니에 그의 집 열쇠가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기에 난 너무 지쳤다. 택시를 타면 되지. 힘들어서 못 걷겠다는 변명을 하다니 겁쟁이 같으니라고.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비웃었다.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자 명패에 빗방울이 튀었다. 주머니 속 열쇠 꾸러미에서 공동 출입문 열쇠를 골라 문을 열고 후덥지근한 로비로 들어갔다.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 소리 죽여 주다의 집 문을 열었다. 집안은 암흑이었다. 방문을 전부 닫았고 현관 입구에도 창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다 하고 불러봤다. 그가 집안에 있을 리는 없지만 집을 비우며 친구에게 자고 가라 했을지도 모르니까 괜히 한밤중에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없지. 그럴 때 기분이 어떤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주다, 나야 로. 대답은 없었다. 집안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왼쪽에 있는 문을 열고 조심스레 주방으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고 젖은 코트와 잠옷을 모조리 싱크대에 던졌다. 그리고 속옷까지 다 벗고 침실로 향했다. 주다의 커다란 더블베드 위로 한 줄기 달빛이 쏟아졌다. 누가 막 자다 일어난 것처럼 회색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다. 침대 한가운데로 기어 들어가서 흐트러진 시트에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고 침대에 밴 땀 냄새와 애프터세이브 로션 향을 들이마셨다. 익숙하게 느껴지는 주다만의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하나, 둘. 잠이 파도처럼 날 덮쳤다. 어떤 여자의 비명이 들려 잠에서 깼다. 누군가 내 몸을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었다. 어떤 남자였고 그가 저항하는 내 손을 붙잡으려 했다. 결국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난 한쪽 손목을 붙잡혔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겁에 질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남은 손으로 무기로 쓸 물건을 찾아 어둠을 더듬거리다 침대 옆에 놓인 전등을 지었다. 내 위에 올라탄 남자가 무게를 실어 날 결박한 채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지만 젖먹던 힘을 짜내 무거운 전등을 힘껏 휘둘렀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는데 무서워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뭉개진 발음과 뚝뚝 끊기는 그의 말이 내 귀에 꽂혔다. 로, 나야. 나라고 그만 좀 해. 뭐라고? 말도 안 돼.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등을 켜려 했지만 무언가를 쓰러뜨리기만 했다. 주다가 숨을 헐떡거리며 거품 끓는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등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한참을 찾다 깨달았다. 켤 수 있는 전등은 없었다. 내가 주다의 얼굴에 날려 박살을 냈으니까. 후들거리는 다리로 침대에서 내려와 문가를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10개가 넘는 할로겐 전구가 방 안에 눈부신 불빛을 쏟아내자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고스란히 펼쳐졌다. 주다가 피범벅이 된 얼굴을 감싸지고 침대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그의 턱수염과 가슴은 온통 핏빛이었다. 세상에, 주다. 얼른 그에게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있던 티슈 상자를 들었다. 주다가 티슈를 뽑아 입가를 지그시 눌렀다. 어떻게 된 일이야? 아까 소리 지른 사람은 누구고? 너! 주다가 앓는 소리를 냈다. 티슈는 순식간에 붉은 피로 흠뻑 젖었다. 뭐라고?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른 여자와 나를 공격한 남자를 찾아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주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입을 가린 티슈 때문에 브루클린 사투리가 불분명하게 들렸다. 집에 왔더니 네가 자다가 비명을 지르잖아. 너 깨우려다가 이 꼴을 당한 거야. 말도 안 돼. 난 당황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미안해서 어떡해? 하지만 그 비명은 너무도 생생했다. 정말 내 목소리였다고? 주다가 조심스럽게 입에서 손을 뗐다. 붉게 물든 티슈에 작고 하얀 물체가 있었다. 주다의 얼굴을 보고서야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의 앞니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주다의 코와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보고 딱 한마디만 했다. 이런 환영 인사는 또 처음이네. 미안해. 눈물이 핑 돌았지만 택시기사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았다. 울음을 애써 속으로만 삼켰다. 주다는 말없이 창밖만 내다봤다. 잿빛 여명이 런던을 밝히기 시작했다. 2시간이 기다렸건만 런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입술만 대충 꿰매주고 응급치과 의사에게 가보라고 했다. 치과 의사는 치아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듯 말했다. 치아 뿌리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치아를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주다는 피곤한지 눈을 감았다. 미안해서 속이 뒤틀렸다.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아까보다 더 간절하게 사과를 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주다가 힘없이 말했다. 마치 주사를 맞아 입술을 움직이기 힘든 탓에 그의 말은 술 취한 숑 코넬이 성대모사처럼 미안하지라고 들렸다. 자기가 뭐가 미안해? 모르겠어. 내가 다 망친 것 같아. 네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강도 사건 말하는 거야? 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그렇고 늘 마음이 안 좋아. 출장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몸을 기대자 주다가 한쪽 팔로 날 감싸 안았다. 주다의 어깨를 베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흥분해서 요동치는 내 심장과 달리 그의 심장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다. 재킷 속 피 묻은 티셔츠에 뺨을 댔다. 낡아서 해진 천이 부드러웠다. 떨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주다의 땀 냄새를 맡았다. 빠르게 뛰던 심장이 그의 심장 속도에 리듬을 맞추었다.
자기가 있었어도 소용없었을 거야.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주다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가 있었어야 했어.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치르고 기운 없이 3층까지 계단을 올라 주다의 집으로 들어갔을 땐 이미 날이 밝은 후였다. 시계를 보니 6시가 다 되었다. 망했다. 몇 시간 후면 항구로 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다는 옷을 벗기 시작했고 우리는 맨살을 맞댄 채 침대로 쓰러졌다. 주다가 눈을 감고 날 끌어안은 채 내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향기를 들이마셨다. 피곤해서 똑바로 생각하기도 힘들었지만 드러누워 잠에 빠지는 대신 주다의 몸에 올라타 그의 목덜미, 배에 사타구니로 이어지는 검은 채모에 입을 맞췄다. 로, 주다가 신음했다. 날 자기 쪽으로 당겨 키스하려 했지만 난 싫다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입 조심해야지. 그냥 누워있어. 주다가 졌다는 듯 베개로 털썩 머리를 떨어뜨렸다. 커튼으로 들어온 여명이 뒤로 젖힌 그의 목덜미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8일 만의 만남이었다. 다시 만나기까진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격정적인 시간이 지난 후 주다의 품에 안겨 뺨을 맞대고 호흡과 심장 박동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그는 뺨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내가 기대하던 환영식이라고. 그를 공격했던 것이 다시 떠올라 움찔하자 주다가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로, 농담이야. 알아.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주다가 잠든 것 같아 나도 눈을 감고 밀려드는 피곤함에 몸을 맡겼다. 그때 그의 가슴이 들썩이고 팔 근육이 움찔하더니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이 느껴졌다. 로, 다신 부탁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는 말을 맺지 않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다. 올해 초에 이미 들은 말이었다. 주다는 우리 사이가 한 단계 더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같이 살자고 했다. 생각해 볼게. 난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달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아직 생각 중이야. 난 이미 결심했어. 주다가 내 턱을 잡고 자기 쪽으로 부드럽게 당겼다. 그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를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주다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로, 회피하지 마. 너도 알겠지만 나 정말 많이 참았어. 하지만 점점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속수무책으로 가슴이 떨렸다. 기대감과 두려움 사이의 이 감정은 언제나처럼 날 불안하게 했다.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또 오프라 윈프리 쇼라도 본 거야? 그 말에 주다는 내 손을 놓고 무표정하게 돌아 누웠다. 난 입술을 깨물었다. 주다, 됐어. 그냥 됐어. 이 문제에 대해서 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네. 피곤하다. 곧 아침이야. 잠이나 자자. 주다. 이번엔 내가 애원하듯 말했다. 매정한 나 자신이 싫었고 강요하려는 그가 미웠다. 싫다고 했어. 주다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힘없이 말했다.
처음엔 대화하기 싫다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주다가 말을 이었다. 그 일 안 하겠다고 했어. 전에 말한 뉴욕 일 거절했다고. 널 위해서 말이야. 말도 안 돼.